시작. 안녕하십니까. 5급 공채 헌법과 국립외교원 대비 헌법을 강의하는 임재경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헌법 조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건 공부가 다 되지 않은 여러분들한테 헌법 조문을 공부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전달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작 단계에서 조문에 대한 심화 강의를 하게 되면 암기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고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인트로 혹은 입문 또는 기초 강의 형태로 헌법 전문부터 130조까지 살펴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공부나 학습 방법을 어떻게 심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다지는 차원에서 이 시간을 받아들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바로 외우시면 정말 지겨운 수업이 되어버립니다. 헌법도 일종의 스토리텔링이고 흐름과 맥락이 있는데 이 전문부터 밑줄 쳐가면서 외우면 여러분들 보통 제 경험상 40절을 못 넘기고 국회 못 들어가고 대부분 다 기절해버립니다. 암기사항은 사실 뒤가 더 많기 때문에 앞쪽은 흐름, 맥락, 시각, 헌법관 이런 걸 익히는 데 더 주력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완강입니다. 끝까지 한번 다 보시면 헌법 전체를 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나중에 심화 강의 또는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에 그걸 워롯하게 다 마무리 짓는 매조지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지금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제일 처음에 전문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거죠, 전문.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헌법 전문을 그냥 읽습니다. 그냥 전문이니까 앞에 있는 얘기, 어떤 이념적인 이야기고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출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헌법 전문은 단순한 전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 주권자들의 생각, 방향성, 판단, 맥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선언문을 넘어서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겁니다. 기본권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헌법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3.1운동. 이 3.1운동은 재헌 헌법부터 시작된 우리의 헌법에 가장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3.1운동. 우리가 지금 약간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현정사를 거치면서 3.1운동을 좀 간과한 내지는 경시했지만 이게 들어간 게 재헌헌법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중요한 문장이에요.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불의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3.1운동도 있고 4.19도 있습니다. 5.16 군사혁명이나 5.16 군사코드트 얘기는 없어요. 우리 헌법이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헌법 입법자라든지 헌법을 보는 시각에서 5.16 군사코드타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5.16이 없어요. 주의할 것.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입각하여 그러니까 민주개혁하고 평화통일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민주개혁, 평화통일,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정의, 인도,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이 부분이 약간 선언적이긴 하지만 민족의 단결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평화적 통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헌법이 일종의 국제평화주의를 지향하는구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시험이 정말 잘 나옵니다. 자율, 조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4줄까지는 잘 외우는데 5줄부터는 약간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향을 출제자들이 아는 거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 폐습과 불의 타파 이 부분도 약간 보수적 성격을 가진 학생들은 이런 내용이 과연 헌법 전문에 있었을까 싶은데 폐습과 불의 타파가 전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자율과 조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건 예시적인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기회균등,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까지 헌법 전문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안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48년 7월 10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되는 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 마지막 두 줄은 우리나라의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는 겁니다. 국민주권주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는데 헌법 전문 안에 국민주권주의, 평화통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사회국가 원리도 있죠.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원리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무슨 이게 좀 국어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원리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회국가 원리, 평화국가 원리, 민주주의 원리를 다 뽑아낼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헌법 전문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규범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모든 법령 행성의 기준이며 입법 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이 세 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모든 법령 형성의 기준, 이거 학생들이 잘 쉽게 기억해요. 그 다음, 입법 형성권 행사의 한계. 그러니까 입법 형성은 누가 하죠? 국회가 하죠. 국회가 입법 형성을 할 때 한계라는 거죠.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주권 원리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평화통일 원리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하는 게 전문이다. 다음, 행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헌법 전문이다.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자, 국민들에게는 가치 규범이고 행정부에게는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부에게는 입법 형성권 행사의 한계를 제시하고 사법부 내지 행정부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법령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법령 해석 기준 하나, 입법 형성권 행사 한계 둘, 정책 결정의 방향 셋, 그 다음 가치 규범 넷. 보통 객관식에서 4개의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면 객관식에서 핫한 이슈가 되겠죠. 출제 가능성 90% 이상이 되는 헌재 판례입니다. 그 다음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행 헌법뿐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게 유신헌법 시기에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유신시대에 수많은 긴급조치 1호, 2호, 3호, 9호가 쭉 많은 긴급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헌심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 헌법 하에서 5년 전에.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긴급조치지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헌법, 9차 개정 헌법을 가지고 7차 시대에 있었던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규범성을 갖는 것은, 법규범으로 성격을 갖는 것은 현행 헌법이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을 가지고 30년 전, 40년 전 사건들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행시헌법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디테일한 것이어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 다음 3.1운동 정신은 제한헌법도 있었습니다. 법률의 해석 기준은 되지만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진 않는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3.1운동은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권이 바로 끊어나지는 않는 거죠. 어떤 입법을 할 때 방향성을 제시할 망정 기본권은 아니다. 그 다음 시험에 쉬운 형태, 9급이라든지 8급이 형태 시험에서 곧잘 나오는 게 다음 점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 이렇게 됩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은 헌법 전문에 있는 게 아니라 법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문화의 창달.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아까 자유와 앞부분 보시면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죠. 자율과 조화는 전문에 있는 거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는 헌법 119조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자유와 창의.
되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교묘하게 이걸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 이렇게 내면 정말 학생들 오답률이 한 40%쯤 나옵니다. 개인 경험상 출제해보면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자율과 조화입니다. 여기저기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원리가 나오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가 헌법의 기본 원리가 다 전문에 들어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민주권 원리, 평화통일 원리, 사회국가 원리,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등등 이거 다 사회국가 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헌법 전문에서 의미 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깊어지면 더 깊어. 이거 관련된 이제 공부를 깊게 한다는 건 이거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을 다 읽어보면 이제 그 공부가 깊어지는 거죠. 근데 행시헌법에서 거기까지 깊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자, 1장 총강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총강. 자,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일 거고요. 공화국이 나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낯선 개념이 나오면 항상 반대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정학 공부하셨고 뭐 정치학도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공화국의 반대말이 뭡니까? 공화국의 반대말은 군주국입니다. 군주국.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공화국이에요. 왕이 있으면 군주국입니다. 일본은요.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영국도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공화국은 왕이 없는 미국, 우리나라.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북한도 공화국. 사실상 왕은 있지만 헌법 체계 내 국가 법률 체계 내 왕이 없다 보니까 공화국입니다. 북한도 공화국, 우리도 공화국. 일본은 군주국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 있죠. 뭐 조선왕조를 부활하자든지 뭐 조선왕조를 뭐 하자, 그러니까 왕조를 부활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선시대가 더 우리 뭐 행복했다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왕조를 부활하되 왕을 이루는 가문이 저희 임시면 저는 찬성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헌법 1조 1항에 공화국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를 부활하자는 그 어떤 논의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재민이죠. 주권재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까 국민주권 사상을 그대로 보여준 게 1조 2항입니다. 뭐 특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보세요. 군주국이 아니다.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는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 공화국은 국가 형태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적 내용. 공화국. 왕이 없는 국가 형태. 자,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 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이며 권력의 정당화, 선거제도나 재형법정주의 등 헌법상의 제도나 원칙에 근거로 적용한다. 정말 많이 나오는 선택이 헌재 판례입니다. 맞는 선지로 나올 겁니다. 맞는 선지로. 헌법이 25문제인데 제 생각은 이게 1번 문제에 두 번째 선지 정도로 맞는 걸로 나올 겁니다. 이게. 그만큼 의미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25개를 뽑으면 전문에 3문제 나올 거 아닙니까? 국민주권에 3문제 나와요. 반드시. 국민주권에서 옳지 않은 거 하게 되면 이거 맞는 선지인 거죠. 헌법상의 제도나 원칙의 근거가 되는 국민주권 원리. 이는 통치권을 정당화한다. 권력의 정당화, 통치권의 정당화. 많은 헌법상의 제도와 원칙의 근거가 되는 게 국민주권이다. 그러니까 이걸 틀리게 만들 수는 없겠죠. 이걸 틀리게 만들려면 뭐겠어요? 이거 국민주권을 다른 걸 바꿔야겠죠. 법치주의 원리는 국가 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이며 헌법상의 제도나 원칙의 근거를 적용한다. 여기가 법치주의 한다면 여기 재형 법정주의일까 하면 학생들이 까박 속습니다. 그렇게 주어를 바꿀 수 있지만 소스를 바꾸면 바로 이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이 문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예요.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할하고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영토, 국민, 주권인데 자, 먼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나오고 1조에 국민주권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2조에서 국민이 나온 거고요. 그럼 당연히 그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3조에는 상식적으로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영토하고 주권 아닙니까? 일종 주권 재민에서 국민하고 주권하고 국민이 일조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3조는 뭐가 나겠어요? 영토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조 영토 나오잖아요. 자, 법률로 정한다. 국민이 되는 조건을 법률로 정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되는 것, 그게 국적법이에요. 우리는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국적 법정주의를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제외 국민,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져요. 국가가 단 뭘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 법률 유보 사항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법률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법률이 정하는 바로 해요. 근데 법률이 정하는 바로 하는 문장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출제되는 겁니다. 자, 국적 단행법주의고요. 국적 헌법주의가 아니라 국적 단행법주의, 국적 법정주의입니다. 국적을 법으로 정합니다. 국적 법정주의, 국적 단행법주의, 헌법주의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얘기가 2조에 있긴 하지만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헌법에서 국민이 되는 요건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법률로 유보시켰기 때문에 국적 단행법주의입니다. 조심하셔야 바랍니다. 잘 속습니다. 이것도.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적법의 내용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 사항을 규율한다.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시킨다. 국민 범위의 구체화. 그 다음 이거 관련돼서 부계혈통주의. 우리는 부계혈통주의와 모계혈통주의 있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부계혈통주의를 택한 나라였겠죠. 근데 이 부계혈통주의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시비가 걸린 거죠.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지금 양계혈통주의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하고 외국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 아이의 국적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죠. 부계혈통주의를 택하게 되면 우리나라 여자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부계혈통주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이제 약간 지나갔는데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맨날 출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여자가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에 그 아이는 부계혈통주의 가면 아버지의 나라로 가죠.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이지리아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분이 있었어요. 아프리카계 그 흑인. 둘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둘이 동거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불법 입국자가 되는 바람에 나이지리아로 강제 출국을 당했어요. 아이는요. 그럼 그 아이는 국적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이지리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 필리핀이라든지 스리랑카 이렇게 결혼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엄마가 경제적 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은 되게 버려져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포기해버리면 애가 까만 피부색을 갖고 있는데 고아원으로 갔다. 이 아이가 한국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버려졌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나이지리아를 보내는 건 아이를 굶기는 건 더 나쁜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이제 분쟁과 인권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계혈통주의를 급기야 양계혈통주의로 바뀐 겁니다. 엄마든 아빠든 한쪽이 한국인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양성평등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되면서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아니었죠.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할 수 없다. 그렇죠. 국적 선택을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요. 북한이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이 우리 땅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북한이 우리 땅입니다. 그럼 지금 북한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어떤 법률상 지위라든지 정치적 의미가 항상 쟁점이 되고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 조항 때문에. 북한이 우리 땅이야. 그럼 탈북한 북한 주민은요? 당연히 우리 국민인 겁니다. 자, 보세요.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한 번 더 그 부속도서가 우리 땅이라고 선언한 거 가지고 어떤 기본권을 끌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영토권을 구성하여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영토조항만 가지고 시비를 걸 수는 없지만 영토조항에서 기본권, 영토권이라는 걸 구성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는 있다. 오케이?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의 성격을 지닌다. 요거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의 성격. 반국가단체이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들, 여기 보세요. 남북합의서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일종의 공동성명으로 국가 간의 조약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북합의서를 조약을 보지 않는 겁니다. 북한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적 지위, 그러니까 북한에게 법적인 지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단체로서의 지위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협정을 맺은 건 신사협정이다. 하지만 조약은 아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들이 결정 쟁점이 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은 상호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을 달리한다. 그렇죠? 남북교류, 국가보안 다 상충되는 겁니다. 북한을 적대적인 지로 보면 교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적성국가, 적대국가로 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교류의 대상으로 봅니다. 거래의 대상으로.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형법 1조 2항에 있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신법이고 어느 것이 국법이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형태라면 두 법 중에서 나중에 만든 법이 더 먼저 적용되는 일이 생기는데 둘이 전혀 다른데, 형법과 민법처럼 아예 다른데 나중에 만들었다고 해서 더 먼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북한 주민은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된다. 이해하셨죠? 왜? 한 번 더 그 부속도서가 다 우리 영토니까 영토 내에 사는 사람은 다 우리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 국적이 인정됩니다. 탈북자들은 다 당연히 국적을 줘요. 자, 제4조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과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도 더 중요한 건 4조예요. 우리는 통일을 지향합니다. 3조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한반도 그거 부속도서 우리 영토잖아요. 북한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왜 통일해요? 원래 우리 건데. 정말 이해하셨어요? 원래 우리 거면 잠시 다른 애들이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 거니까 당연히 우리 건데 굳이 통일을 지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조와 4조의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몇십 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헌법상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바탕을 두는 통일이다.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헌법상의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통일에 관한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는다. 영토에 관한 조항으로부터 영토에 관한 기본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 이거 선언적인 거니까. 그래서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 관련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수도 없다. 시험이 어려워지면 3조와 4조의 그 긴장관계에 대한 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법시험에서나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게 중요했어요. 행시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는 하긴 하겠지만 전문 강의 때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은 3조와 4조, 3조 영토조항, 4조 통일조항, 2조는 국민에 관한, 국적에 관한 거, 그렇죠? 2조, 3조 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1조가 국민주권에 관한 얘기,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2조 국적에 관한 얘기, 국민. 3조 영토에 관한 거, 4조 통일에 관한 거.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헌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5조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한다고 선언적인 얘기를 해서 평화 유지, 국제평화주의입니다. 평화 얘기가 헌법 전문에도 계속 평화 얘기 나왔고, 평화 엄청 많이 나오죠. 평화. 원래 힘이 없는 나라들이 평화를 많이 서로 지릅니다. 힘이 있으면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지죠. 힘이 없으니까 계속 평화 했던 겁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평화를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평화가 많습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합니다. 자, 이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쳐들어오면요, 좌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적 전쟁은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죠.
국군은 자, 2조, 3조, 4조 국민, 영토, 통일. 통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화,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항 국군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한다. 자, 5조에서 평화, 전쟁, 군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군이 뭐예요? 뭐 해라?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 방위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이게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뭐 당연히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왜 나왔는지. 이게 우리의 헌정 역사상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오죽해서 이런 문장을 넣겠어요. 넣는다고 지키고 뭐 안 넣으면 안 지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만큼 의미를 갖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올 게 많은데 25개 내는데 굳이 국군은 군대를 내겠어요? 알고는 계시죠. 안전보장, 국토방위, 정치적 중립성. 자, 자위전쟁은 인정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은 집단적 자위권에 기초한다. 이해하셨죠? 침략적 전쟁은 아니지만 자위적, 방어적 전쟁은 된다는 거죠. 자, 6조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보세요. 4조가 통일에 관한 얘기였죠. 5조가 평화, 침략, 군대에 관한 얘기죠. 다 평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 뭐가 나왔죠? 조약과 국제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조, 그러니까 2조, 3조, 4조는 국내에 관한 얘기 하다가 4조, 5조, 6조부터는 이제 국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내, 국제 이렇게.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그러니까 헌법 조문 뒤에 이제 조약의 체결, 비준, 공포, 동의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일반적으로 승인되어진 국제법규가 있어요. 그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입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러니까 국제법에 있는 외국인의 지위, 우리가 맺은 조약에 의한 외국인의 지위입니다.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위가 보장된다. 자, 보세요. 조약은 명칭을 불문하고 이름이 어쨌든 간에 협정이든 뭐 약속이든 규약이든 관계없습니다. 국가와 국가끼리 맺은 국제법률 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국제법 주체 상호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죠. 문서 합의, 이게 중요하다. 말로 하는 건 필요 없고요. 대통령끼리 서로 악수하는 건 소용없죠. 문서로서 써야 되는 합의고요. 이게 출제됩니다. 국제기구도 조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국가와 국가가 합의하는 게 조약인데 국가하고 국제기구가 가입하는 약속하면 그것도 당연히 조약이 돼야죠. 또 국가가 모인 건 국제기구잖아요. 국가와 국가끼리 조약을 맺을 수 있죠. 그럼 국가와 국가가 모여서 또 다른 국가랑 맺으면 뭐 당연히 조약이 돼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위 개념인데. 국가와 국가가 맺은 거 되니까 국가와 국가끼리 모여서 또 다른 국가랑 맺거나 또는 국가와 국가끼리 모여서 국제기구를 만든다면 국제기구와 국제기구끼리 약속한 것도 당연히 조약이 돼야죠. 근데 우리는 조약의 체결, 비준은 대통령이 하고 중요한 건 동의를 국회가 해줘야만 됩니다. 국제법 존중주의에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 우선한 게 아니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라 했죠. 주의하세요. 같은 효력이지 우월한 효력이 아닙니다. 같은 효력이에요.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국제법규를 헌법보다 하위 규범이라고 보는 한 위헌 심사가 가능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헌법 밑에 있는 거죠.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입니다. 헌법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밑이라고 보면 당연히 위헌 심사가 가능하죠. 만약 이게 헌법이랑 같은 거라고 봐버리면 위헌 심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외국인도 헌법상 인간의 권리는 보장된다. 그렇죠. 외국인이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당연히 외국인도 갖는 겁니다. 상호지에서 제한된다. 이 문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도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인간의 권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있잖아요. 그건 가령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 외국인이라고 넌 외국인이니까 종교 자유지 마. 이게 안 되는 거죠. 넌 인간으로 존엄이 없어. 외국인은 인간으로 존엄이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인간으로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다 인정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만
상호주의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정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와 우리보다 더 힘센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우리나라 사람을 대홀대해요. 우리나라 교포들을. 근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막 이렇게 대우해주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상호주의죠. 상식적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중요해요. 헌법상 인간의 권리로 인정되는 부분은 애국인에게도 보장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인이 기본권의 주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1순위가 이게 지금 인간으로서의 권리인가부터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참정권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애국인에게 인정할 것인가. 예전에는 아예 안 되다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선거에서는 일정 부분 애국인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영주 기간을 판단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른 나라가 인정하니까 같이 하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퍼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상호지한 제한이 있다. 자, 7조입니다. 7조. 6조까지는 국제적인 얘기 하다가 이제 7조. 공무원 나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공무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행시 준비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나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헌법 130조인데 103조가 다 중요한 건 아니겠죠. 25문제를 겪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묶어서 이해하거나 또는 덜 중요한 것들 분명히 존재하겠죠. 25문제 중에서 죄송합니다. 130조 중에서 10문제 혹은 12문제가 헌법 조문이라고 치면 10개니까 묶어서 40개 조문 정도가 의미 있는 문장이 40에서 48개니까 130에서 48개 떼면 대략 한 3분의 1개 정도, 3분의 1 정도 조문이 실제로 형식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대로. 중요한 조문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징적인 거고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봐요.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에게 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공무원도 여러분 행정법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 선거직 공무원 등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있죠. 공무원들에게 모든 공무원에게 다 똑같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공무원,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공무원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얘기에서 직업공무원 제도가 나옵니다. 직업공무원 제도. 직업공무원이 할 때 직업공무원제도는 신분이 보장되죠. 그럼 그 직업공무원제의 공무원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넓은 의미로 볼 것이냐, 좁은 의미로 볼 것이냐가 역시 쟁점이 되는 겁니다. 1급 관리관은 직업공무원의 대상이 될 것인가?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되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은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건 유보사항 없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 군인에 대해서는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한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공무원은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약간 다르죠. 뉘앙스가. 7조 중요합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은 최애 강의, 아주 넓은 의미의 공무원입니다. 봉사할 때 공무원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체에 대한 봉사자는 모든 공무원은 다 봉사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심지어 공무 스탁 사인과 선거직 공무원까지도 포함된다. 공무 스탁 사인, 행정법에서 맨날 나오죠. 공무 스탁 사인. 특히 국가배상과 관련돼서 공짜 주체가 되는 게 공무 스탁 사인이에요. 7조 2항의 직업공무원 제도의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이다. 그래서 뭐가 빠진다? 임시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직업공무원 대상에 임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1급 공무원을 제외한 경력직 공무원이다. 이게 제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경력직 공무원들은 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돼요. 왜냐하면 계속 일해야 되니까. 하지만 1급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뭐 이건 약간 디테일한 거지만 공무원에 관한 것들은 조금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정부, 수많은 부서 법령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정부조직법입니다. 공무원인데 정부 조직은 알아야죠.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서 같은 건 되게 의미 있습니다. 자, 8조입니다. 이제 8조. 그러니까 7조에서 공무원 했고요. 그 다음에 8조에서 정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헌법은 정당보다 공무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자, 정당.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보세요. 정당의 설립은 자유다.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여기에 법률 위반가 있습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가 없죠. 복수정당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법률 위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제되면 하겠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출제자의 시각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가 있냐 없냐가 정말 달라요. 헌법적 가치가. 복수정당제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민주적 목적, 민주적 활동,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당은 여러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보시는데 사실은 사항과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당은 목적이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조직도 민주적이어야 되고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국민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됩니다.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 조직은 민주적이고 조직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게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이양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것 같죠? 넘어가서 사항을 봅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자, 정부입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아니고 정부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때 이 사유가 뭐예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됩니다. 뭐가? 목적이나 활동. 그러니까 목적이 위배되거나 활동이 위배되면 정당 해산을 제소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시험에 나올 때 그걸 과로 하면 틀린 겁니다.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려면 둘 다 위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 전문은 뭐라고 됐어요? 목적이나 활동 중 하나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지금. 정당 해산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뭐 인하 활동. 이게 지금 통진당 해산권 때문에 통진당 해산권이 보통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한 3년간 핫한 겁니다. 핫한 거. 내년까지 통진당은 핫한 이슈가 되고 정당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면 정당에 관한 게 출제가 되면 선지가 4개잖아요. 그죠? 그럼 정당 해산에 관한 통진당 사안이 반드시 한 선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통진당 사안이 나오게 되면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통진당이 왜 해산됐는가 이유,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기 때문이겠죠. 해산된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가? 모두 다 신분을 상실했죠. 통진당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 수도 없고 그걸 옹호하는 그 어떤 집회나 시위도 안 됩니다. 그거와 관련된 게 출제될 수 있는 거죠. 예측해보면 정당에 관한 얘기가 출제된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다면 통진당에 관한 게 선지 하나가 깔릴 거다. 선지가 깔릴 때 목적이나 활동이 깔리게 되면 과하는 순간 틀려버리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자, 국가 보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합니다. 복수정당제는 그냥 보장됐죠. 근데 정당은 보호를 받는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 섞으면 틀리는 거예요. 복수정당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틀린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그러니까 다 정당법에다가, 그래서 정당법이 있고 정당법에서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는 겁니다. 사법시험 문제에서는 이나 변호사 시험은 정당법에 관한
조문하고 부서법령 여기 그 규칙들 부서법령 정당법에 대한 시행령까지도 되게 하다는 건데 5급 시험에서는 25문제인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나오면 할 수 없지만 근데 그걸 대비해서 문제를 그 많은 조문을 읽는다. 별로 권유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심야 때 출제될 만한 포인트를 짚어서 공부하는 건 관계없지만 그걸 다 읽는다는 건 넌센스죠. 공부해놓으면 법이 바뀝니다. 이제 20대 국회 생겨서 이제 본회의 진행되는 동안 임시회 때 어느 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만 쳐다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목적이나 활동. 자, 정당법은 너무 깊게 하지 마라. 정당법이 한 문제 나오는데 나오면 통진당 관련된 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자, 보세요.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다. 요 주의사항입니다.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개인이 갖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뭐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갖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출제됩니다. 곧잘. 이런 게 선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개의 선지를 구성할 때 목적이나 활동을 목적과 활동으로 해서 틀리게 깔 수 있고요. 그 다음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 아니다 하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8조 1항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복수 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보세요. 정당의 설립은 자유다. 정당 설립의 자유. 복수 정당의 보장. 복수 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제도적 보장. 나중에 이제 제도적 보장을 따로 공부할 기본 강의도 배울 텐데 8조 1항에서 자유, 보장 두 개가 나온 거죠. 자유와 보장. 그러니까 자 정당 설립할 권리가 기본권 인정되고 동시에 복수정당제가 제도적 보장된다. 중요한 문장. 이건 남한테 맞는 선지죠. 정당은 이중의 지위가 있다. 즉 조직적으로 국민의 자발적 정치 결사라는 자유의 지위와 자유, 기능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공공의 지위가 함께 강조된다. 이런 문장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의 지위와 모일 수 있는 자유, 정치 결사의 자유의 지위와 기능적으로 뭐한다? 전달하는 공공의 지위,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이것도 틀린 선지가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일단 다음 중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1번 선택지에 정당은 이중의 지위를 갖는데 특히 자발적인 의사결정체로서의 자유의 지위와 기능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공공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딱 1번 선지 딱 깔리는 순간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럼 이제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한 문제당 1분이고 한 선지당 시간 배당이 보통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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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가 되는데 읽는 순간 이 답이 나와야지. 쭉 읽는 순간 맞다 틀리다 판단이 되니까 4초에 3초 내지 4초 내에 판단이 끝나서 7초면 판단이 이제 읽는데 3초, 판단까지 7초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근데 뭐지 하는 순간 이제 그 문제는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자 돌아와서 중요한 선지라는 거죠. 제가 지금 뽑아놓은 것들은 되게 의미 있는 선지들입니다. 이 중에 제의를 갖는다. 자 8조 4항 민주적 기본 질서. 민주적 기본 질서. 왜?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정당 해산으로 갑니다.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한다. 이 말은 이해하시겠죠? 알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넓게 봐버리면요. 정부가 맨날 정당 해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해버립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정부는 없을 것 같지만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집권당과 반대쪽에 있는 당들이 뭐 정의당도 있고요. 뭐 통진당은 날아가 버렸고 그밖에 뭐 녹색당 또 무슨 기독 무슨 당 뜸한 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부의 입맛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곧잘 정당 해산을 제소하면 해산 심판까지 떨어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시비에 걸리는 순간 그 당은 정치적 위치라든지 국민의 신망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을 물먹이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정당 해산 제소해버리는 겁니다. 위헌정당 해산 제소해버리면 당의 위치가 떨어지는데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8조 사항에 대한 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떻게 한다?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기본적 인권,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 변혁시키는 것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100%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나올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의 파괴 내지 변혁이다.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인권의 복선 사시사 8개 외워야 됩니다. 인권의 복선 사시사. 기본적 인권.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유재산제도. 시장경제질서. 그 다음에 사법권의 독립. 제가 이제 외우라고 강조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것만큼은 외우셔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 100% 넘어가고 99%쯤 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여기에 시비를 거는 거죠. 통진당도 여기에 걸린 겁니다. 해산이라는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유를 붙이는 과정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 8가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된 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된 8가지 인권, 의, 복선, 사시사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거나 권력 분립을 수용하지 않거나 의회제도를 부정하거나 복수정당제를 부정하거나 선거제도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거나 시장경제질서에 위해를 주거나 사법권의 독립에 시비를 거는 것. 이게 정당 해산의 주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8조 1, 2, 3, 4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쓴 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은 어떤 자금?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에요. 운영 필요 자금. 법률이 정하는 바여서. 그러니까 헌법 조문을 외우시기를 권유하는 이유가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쉽죠. 이게 긴가민가. 이게 법률인지 법령인지 구속인지 구금인지 이게 법률이 정하는 바가 있는지 없는지가 발목을 잡는 거죠. 복수정당제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산제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들어가면 헌가, 헌나, 헌다, 헌나, 헌마 5가지가 있습니다. 헌가, 위헌법률. 헌나, 탄핵. 헌다, 정당해산제소. 즉 이건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면 무슨 사건이다? 헌다 사건이 됩니다. 정당, 위헌정당 해산제소.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제소는 누가 한다? 정부가. 원고가 정부인 거죠. 헌가, 헌나, 헌다, 헌나, 헌마가 있는데 헌라는 권한쟁의, 헌마가 헌법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 말을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사건인지 바로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헌다는 무슨 사건이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인 겁니다. 헌다 사건은. 누가 제소한다? 정부가 제소한다. 이것도 곧잘 출제됩니다. 정부가. 이 8조에서 8조가 되게 출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조는 정당법까지 안 가고도 충분히 선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당법 다 읽어보셔도 선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충분히 4개의 선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 내용, 요 안에서 나올 겁니다. 답이 또 이 안에 있을 거고. 구조입니다. 자, 국내적인 거 하고 국제적인 거 하다가 군인하고 공무원하고 정당하고 이제 국가로 왔습니다. 순서가. 문화로 왔습니다. 문화. 국가의 문화로.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민족 문화의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 전문에서 없는 얘기. 아까 처음에 헌법 전문에 없는 얘기하다가 제가 이건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은 멋지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헌법 전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출제된다면 전문과 연계돼서 출제될 겁니다. 없는 걸로. 계승 발전, 민족 문화의 창달. 이것만 보면 뭐 그냥 일종의 상징적이고 어떤 방향적인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보세요. 근데도 출제가 결정되는 게 문화 정책의 초점은 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풍토 조성에 있다. 이것도 출제돼서 바꾸면 객관식에서 틀린 거죠. 문화 정책의 초점은 문화 풍토 조성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도 있다 하면 틀린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에서 일부가 선제가 나와서 시험이 나오는데 문화 정책이 출제되는 순간 이런 게 바뀌어서 오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단어만 보시는 학생들은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문화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문화 정책 풍토 조성에 있다. 문화 풍토 조성에 있다. 국가의 문화 육성 대상에는 서민 문화, 대중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다. 이것도 여기서 이게 제가 저번 객관식 때 한번 했죠. 엘리트 문화는요.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문화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문화 육성 대상에는 엘리트 문화를 제외한 서민 문화, 대중 문화를 포함한 문화 전반에 관한 것이다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민족문화법익은 민족문화유산 존속 그 자체의 보장이다. 그러니까 민족문화를 보호하는 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유산의 존속 그 자체에 있다. 자, 전통문화의 개성발전, 민족문화의 창달. 간단해 보이지만 객관식으로 바뀌는 순간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이걸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문화 문제도 문화국가 원리 때문에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25개 중에서 헌법 총괄에 관한 것 중에서 국제평화주의,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문화정책 원리, 나중에 이제 119조 연결돼서 뭐 사회국가 원리 등이 나오겠지만 조문별로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 지금 이 강의가 지금 인문 강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출제 방향성이라든지 출제될 만한 걸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조문, 정확한 조문에 대한 암기, 부서 법령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서 주문 중에서 헌법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들을 암기한다. 그러면 60점을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공부를 늘리지 않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헌법 총괄이 끝났고요.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전문,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흐름이 쫙 잡혀야 돼요. 아, 내부적인 것, 바깥쪽으로 가고, 군대 얘기가 나오고, 공무원 나오고, 그 다음에 정당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가 나왔구나.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 흐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입니다. 정말 중요한 10조입니다. 100% 출제되는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10조 앞에 있습니다. 전문. 후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준다. 자, 보세요. 10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입에 붙여야 돼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준다. 자,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서 수백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보충 설명. 헌법재판소의 헌마, 이른바 헌법 소원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 이유를 제시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이때 변호사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변호사 강제주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조금만 억울하면 다 헌법재판소에 뛰어와서 헌법재판소가 막 사건이 폭발해버릴 겁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다 덤벼들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해서 변호사가 붙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 국민의 속성상. 근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자기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기본권이 어떤 걸 침해됐는지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만약에 실력이 없는 변호사에서 엉뚱한 기본권을 주장한 겁니다. 엉뚱한 기본권 침해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헌법재판소는 친절하게 그 기본권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헌법재판소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이때 쓰는 마법의 무기가 행복추구권입니다. 반드시 헌법소원 제기 사건에 대해서 판단해 줄 때 이것도 적용해보고 저것도 안 되고 마지막에 행복추구권 때려내서 반드시 판단한다는 거죠. 마법의 무기. 자, 의미 있는 현재 판례입니다. 신체 과잉수색, 몸을 과하게 수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문제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신체 과잉수색이 하나 문제되는 건 수용자들입니다. 수용자들. 그럼 좀 과하게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도소 내에 마약이라든지 돈, 불법 무기 같은 거 갖고 돌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수색을 아주 여자 수용자들 같은 경우 여자 교도관들이 아주 철저하게 몸 구석구석을 다 합니다.
이때 이제 이 과잉수색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들, 특히 마약과 관련된 걸 갖고 도는 사람들에 대한 신체 수색할 때 항상 이게 시비가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 지구대, 예전 파출소 같은 데서 수색할 때 신체 과잉 수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만약 과잉이라는 사안이 되면, 과잉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인격권 침해가 된다. 과잉 수색은 무슨 침해다? 인격권 침해다. 인간으로서 저런 가치에 대한 도전인 거죠. 자, 행복주권 중요합니다. 행복주권은 주관적 공권이며, 그럼 주관적 할 때 이 주관적은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주관적. 주관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주관적 공권의 반대말은 객관적 제도 내지 객관적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주권은 공권이다, 그죠? 기본권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권, 기본권이며, 포괄적인 권리다. 포괄적. 또 보충적, 아까 말씀드린 헌법선에서 이게 보충적 성격을 한다고 했죠. 보충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적극적 권리성은 부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 나오죠. 필요한 국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행복주권에 침해됐다고 국가가 나한테 뭘 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판단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은 될망정 행복주권을 가지고 국가에게 구체적인 국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출제가 잘 됩니다. 공권, 주관적 공권이고, 즉 기본권이고, 포괄적이며 보충적 권리다. 하지만 뭐가 없다? 적극적 권리는 소용은 부정되기 때문에 국가에게 뭘 급부를 청구하거나 돈을 청구하거나 물건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행복주권. 그러니까 10조가 출제될 확률은 100%고요. 10조가 출제되면 행복주권이 나올 확률이 95%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주권, 그러니까 10조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오면 1, 2, 3, 4의 선지가 깔리겠죠. 그러면 행복주권으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기억해 주십시오. 이 문장 출제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헌법을 뭐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헌법을 오랫동안 가르쳤고 뭐 출제를 막 해서 수업 시켜왔는데 25문제를 출제라 그러면 25문제를 딱 한 번 25개 출제해서 25개를 맞춰라 그러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한 6번 혹은 8번 정도 치고 굳이 25개 맞춰가면 자신이 있어요. 그걸 피해서 낸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출제위원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모의고사를 한 6번 정도 내게 되면 150문제입니다. 150문제를 냈는데 25문제가 거기서 피해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실력이 없거나 출제자가 또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널에 모의고사를 6회 혹은 10회 정도 보면 나올 만한 건 다 건져지는 겁니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 인사혁신처에서 부서 법령만 가지고 20문제를, 25개를 냈다. 그런 예가 없냐면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 떨어집니다. 그럼 진짜 로또 되는 거죠. 잘 찍은 놈이 붙는 일이 생기고 2차 시험장에 걸어간 애가 거의 없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걸러내는 거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질 확인이기 때문에 절대 부서 법령 갖고 장난치지 않을 겁니다. 내봐야 부서 법령도 한 2-3문제? 많아야 4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4-5문제 부서 법령이. 근데 부서 법령이 나올 만한 건 결국 뭐겠어요? 우리 다들 따져볼 때. 1, 2, 3, 4, 5, 7, 8, 9 1조부터 쭉 봤을 때 부서 법령에서 시비 걸 만한 건 글쎄 정당법? 공무원에 관한 법령들? 글쎄. 그쵸?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화 소화하면 조금씩 다뤄지긴 하겠지만 부서 법령 중에 의미 있는 건 다 체크 해드리면 나올 만한 것들은 나올 만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자, 돌아와서 행복주권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이 깊어졌습니다. 이게 충분히 행복주권이 출제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에, 그러니까 헌법 10조가 출제된 건 확실하고요. 선지에서 행복주권이 하나 혹은 2개가 깔릴 텐데 깔린다면 이게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국가 권력은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었죠.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고 보장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은 기본권 보호 의무의 근거 규정이다. 확인하고 보장하라고 했으니까 보호 의무의 근거 규정이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됩니다.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기본권 보호해줘야겠죠. 자, 국가의 보호 의무는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과소 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자, 과소 금지 원칙. 헌법 10조에서 출제될 만한 내용을 골라라 그러면 행복 추구권에 관한 성격. 아까 방금 제가 읽었죠? 행복 추구권에 관한 이 얘기. 행복 추구권. 이게 선지 하나. 그 다음, 국가는 후문에서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보장해야 돼요. 그럼 확인하고 보장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등장하는 원칙이 과소 금지 원칙이다. 과소 보호 금지 원칙 또는 과소 금지 원칙. 너무 적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과소 보호는 금지된답니다. 이제 잘 읽으셔야 돼요. 과소 보호는 금지된다.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인하는 의무가 있죠.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확인하고 보장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때 과소 보호, 너무 적게 보호하는 것은 금지된다입니다. 과소 보호 금지예요. 과소 보호 금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적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 즉 기본권 보장 내지 보호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데 아예 안 했거나 보호 조치를 하나도 안 하거나 또는 하긴 했는데 안 한 거랑 진배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보호한다면 그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다라고 보는 게 과소 보호 금지 원칙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국가는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호할 국가는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다. 그러면 보호 의무에 대해서 지켰는지 심사하는 기준은 뭐다? 과소 보호 금지 원칙. 너무 적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 너무 적었다는 건 아예 안 했거나 했는데 안 한 거랑 똑같은 정도 금지가 보호를 하면 그건 금지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10조가 출제되면 이거 하나가 나오고 요 두 개에서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11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교수들은 몇십 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뭐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걸 예시로 볼 것이냐? 이걸 열거로 볼 것이냐 이거죠. 예시로 보게 되면요. 수많은 사회 중에서 예시적으로 쓴 것을 보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열거적인 것이 되면 여기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평등에 관한 보호조항 중에서 성, 종교,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국가가. 이거 열거조항이냐, 예시조항이냐가 교수들끼리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은 뒤에 뭐든 있어 보니까 이건 당연히 예시에 불과하니까 이건 TV 영역이 없죠. 이해하셨죠? 근데 행시 문제, 이게 열거냐, 예시냐, 안 나옵니다.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우리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등에 대한 의미, 평등의 인식을 가질 것, 평등적 사고를 가지고 법률 해석을 하고 법률을 적용할 것, 이걸 원하는 것이지 그 디테일한 건 교수들 몫입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기본적으로 다 평등해야 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 영전 일대 원칙. 아버지가 훈장 받았다고 아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국가 유공자가 되면 다른 건데 훈장 그 자체에서 대를 이어 어떤 혜택을 보면 그럼 특수계급이죠, 일종의. 또 다른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여기 11조고 평등입니다. 평등. 평등이 평등권, 평등 원칙 해가지고 적용되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소원이라든 헌법소원 들으면 행복주권하고 평등하고 다 다뤄요. 거의 대부분. 평등이라는 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같은 것은 같게 처우해야 되고 본래 다른 것은 다르게 다뤄야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학생들은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만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다른 것은 본래 다르게 대우해 주는 것, 이게 평등인 겁니다. 이것도 평등인 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니까 본래 다른 사람을 같게 대우하면 그것도 불평등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거. 자, 법 앞에 평등이죠. 자, 보세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법, 모든 법규범이고요. 앞에는
법 제정의 평등, 법 적용의 평등.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섰을 때 평등하다는 얘기인데 그 앞에가 법을 만들 때도 평등해야 되고 법을 적용할 때도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다음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상대적 평등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모든 법규범에 대해서 법을 만들 때 또 법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알고는 계셔야죠. 법 앞에 평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읽을 때 그냥 쭉 읽었지만 법, 모든 법규범 앞에 법 제정, 법 적용, 평등, 실질적 상대적 평등. 오케이. 그럼 행시 공부하는 학생들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 성별에 의한 차별 취급이 곧바로 위헌의 강한 의심을 일으키는 사례군으로서 언제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성별, 종교, 사회 신분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까 설명했잖아요, 제가.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성, 종교, 사회적 신분을 헌법 제정권자가 의미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특별히 보호되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별히 컨트롤해야 되는 조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 종교, 사회적 신분이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성별에 대해서 조금만 삔또 어긋나면 그건 불평등한 거고 종교에 대해서 조금만 삔또 어긋나면 그건 불평등인 거고 사회적 신분에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 그건 불평등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했다? 아니다. 그것은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예시적 성격이 훨씬 예시로 본 거지. 쉽게. 그러니까 성별에 의한 어떤 차별 취급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규정이라면 이 조항 자체를 바로 이건 강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이니까 조금만 어긋나도 이건 엄격하게 심사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문제가 돼 라고 해석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의미가 뭔지. 이게 교수들의 싸움에 대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봉건적 신분제도뿐만 아니라 신분계급을 창설하는 모든 형태의 계급을 말한다. 계급.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계급은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평등성을 강조하는 민족이죠. 우리나라처럼 사돈이 배를 사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입니다. 우리는 평등이 너무너무 강한 민족이에요. 남아와 똑같아야 돼요. 적더라도 남아와 같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우리 국민의 깔려있는 상향 자체가 되게 평등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계급 자체를 부정합니다. 안 돼요. 요 두 번째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이게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11조는 평등에 관한 거고 평등은 이 전문 자체가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평등 원칙에 적용에 관한 헌법재판소 수많은 판례가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 판례를 가지고 심화된 판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등 문제는. 평등이 워낙 많아요. 평등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문만 한 300개 이상 돼요. 그 중에 최근 걸로 관련된 이렇게 최근 3년 이내에 나온 평등에 관한 판례가 가지고 4개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놓고 살짝 틀어가지고 출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최근 판례 읽으시면 됩니다. 맞출 수 있어요.